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설경환입니다. 소멸의 사전적 의미는 사라져 없어진답니다. 언제부턴가 이 소멸이라는 단어가 농어촌 마을에 따라붙기 시작했죠. 이 만성적인 지방 인구 감소 문제가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방증인데요. 최근에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해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 궁극적으로 인구 감소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겠다는 건데요. 오늘 시사토론텐에선 지난 18일 발표된 정부의 인구 감소 지역 대책을 소멸 위기에 내몰린 지역의 시각에서 평가해 보고요.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대책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함께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방 소멸 문제 아마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순호 구례 군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유영태 조선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지난 18일이었는데요. 이 전국적으로 89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에 지정이 됐고 전남은 16개 군 단위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워딩을 정확히 제가 온 걸 보고 옮겨드리면 인구 감소 지역 지정에 대해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승남 의원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전해철 장관의 말에 좀 동의하십니까? 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그 지방 소멸 위험 지수를 재작년부터 발표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국회에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법을 통과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번에 전해철 장관이 이제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서 이번에 89개의 그 인구 감소 지역을 발표를 하고 또 재정 지원, 행정 지원을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수혜를 보는 게 이제 군단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 김군수께서도 한번 총평을 해주시죠. 네, 이번 대책은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일이었고요. 정말로 환영하는 그런 바입니다. 저희 지방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사실적으로 그동안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일자리랄지 또 교육 문제랄지 뭐 의료, 복지, 문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대책이 그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각이 됐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그 발표를 보면은 특별별 재정할 때 세제랄지 규제랄지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재정을 종합적인 계획에 담아서 하겠다는 그 의미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또 하나를 보면은 의미는 이번에 그 대책은 인구 감소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인구 활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지역으로 인구를 유입한다는 이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의미가 있고 특히 또 그 인구 활력 계획을 각 지자체가 수립을 해서 상향식으로. 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또 논의를 좀 해보고요. 오늘 이제 토론에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 지역 지정의 배경이랄까요. 그리고 그 좀 몇 가지 좀 생소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걸 좀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유 교수께서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행안부가 지금 인구 감소 지역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좀 심의를 받은 만큼 유 교수께서 이 발표의 배경이랄까요? 일련의 좀 과정 잘 알고 있을 텐데 간단히 시청자분께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사유자께서 멘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의 인구 감소는 아주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곧바로 지방이 소멸한다 하는 뜻하고 같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에 사는 주민들이 지방에 오래 거주하게 되면 기회를 상실하고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 때문에 자꾸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동하는 그 절차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가는 소위 말하는 인서울이죠. 네. 그러면서 청년 인구들이 대거로 빠져나가고 두 번째는 지역에 있는 그 대학이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또 서울로 갑니다. 그러면 이 두 부류가 한 번 서울로 가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지역은 인구가 없어지고 인구가 줄어들면 그 지자체의 공동체의 그 재활이라든가 재생산이라든가 이런 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활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가가 전체적으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희들 오늘 다뤄야 될 주제가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유 교수께. 여기 이번에 이제 이 발표가 되면서 생소한 용어가 인구 감소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을 좀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인구 감소 지수라는 게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된 거고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 인구 감소 지역은 나중에 또 뒤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 소멸 위험 지수는 단순히 인구 중심으로 했다면 네. 그 인구 감소 지역은 경제적인 요건도 함께 네. 평가한 겁니다. 이 평가 항목이 8개 지표로 되어 있는데 네. 그 연평균 인구 증감률, 그다음에 인구 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 인구, 고령화 비율, 그다음에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그다음에 재정 자립도 네. 이렇게 해서 총 평가를 해서 80점 이상이 되면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89개가 이번에 지정이 됐고 부산, 대구, 인천, 경기는 한 2~4개 정도 되는데 우리 전남하고 경북은 16개거든요. 가장 많은 거죠. 예, 이거 전남하고 경북이 참 16개가 가장 많은데 이게 또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가 전체 틀로 보면 수도권으로 중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 지방을 중심으로 지방의 거점 도시 중심으로 해서 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화순, 담양, 장성, 영광, 곡성, 구례는 광주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강진, 고흥, 신안, 장흥은 또 목포를 중심으로 돼 있어요. 결국은 인구 감소하는 형상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이 대도시하고 군소도시의 인력 교류라든가 아니면 자원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연대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유고시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그 인구 감소라는 게 수도권으로만 인구가 감소되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광역 자치단체로도 이제 인구가 좀 그 유출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그러면 이런 사례가 좀 구례도 조금 예외는 아닌데 실제 구례의 인구 감소 추이랄까요?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아마 군 단위는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구가 지금 빠져나가는 것이. 저희가 1966년도를 보면은 그때가 제일 많았던 시기인데, 저희가 한 7만 8천 명 됐거든요. 거의 8만 명이 육박했나요? 근데 지금은 현 시점에 한 2만 6천 명, 한 5만 명이 빠졌죠. 예. 이게 뭐 심각한 문제인데, 저희가 작년 통계치를 하나 보면은 그 자연적인 감소로 네. 출생이 저희가 90명이었어요. 사망자가 370명. 그러면 260명이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네. 자연적인 감소 되거든요. 자연적인 감소에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사회적인 감소가 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교수께서 말씀하신 거점 도시 우리 보면은 인근의 광주나 나주의 그 혁신 도시 이런 쪽으로 많이 빠져나간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체적 얘기를 들어보면 인구 감소 지역에 결국은 전남 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70%인 16개 군 단위가 좀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군 단위 중에 포함이 안 된 게 모항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뭐 전남도청 소재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빠진 것 같은데
이 경북과 함께 가장 심각합니다. 인구 감소 현황이. 왜 이게 전남에서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지 혹시 의원께서는 어떻게 원인을 찾고 계십니까? 뭐 결국은 아까 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요. 젊은 사람들이 지방을 떠나기 때문에 그 원인이 기인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8월에요. 전국 지자체 인구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245명을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들의 95%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네. 그리고 또 91%가 자녀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시설 부족, 의료시설 부족. 네. 여기를 이제 그 원인으로 이렇게 지목을 했는데 우리가 다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농어촌을 도시와 같이 만들지 않으면 인구 감소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네.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그 금융감독원이 또 2019년 자료를 보면은 그 수도권하고 지방의 일자리를 퍼센테이지로 나누는데 수도권이 73%, 지방은 27%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 27% 지방 중에서 광주 전남은 4.3%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이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이 농어촌에 없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을 수도권으로 뺏길 수밖에 없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일자리 문제로 좀 귀결이 됐는데 여기서 하나 더 짚어볼 게 이렇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들 잠깐 언급도 됐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우리가 뭘 가장 우려를 해야 될까요? 결국 사람이 부족해지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네. 그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면 그 한 지자체가 운영될 수 있는 임계 질량의 인구가 있거든요. 네. 그 임계 질량의 인구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 공동체나 지자체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남아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것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거든요. 결국은 일자리는 그 일자리 자체가 이 일자리를 어디서 만드느냐가 중요하죠. 네. 그러면 일자리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텐데 중소기업이 기업 전체의 99.98%가 중소기업이거든요. 불과 0.2%뿐이 안 되는 것이 대기업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구조는 계속 인구가 유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죠. 예, 얘기를 들어보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잠깐 이제 유 교수의 말 중에서 지자체 공동체나 생태가 유지되려면 일정 정도의 인구가 유지돼야 된다. 뭐 인계 질량 얘기 나왔는데 구례군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클 겁니다. 실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어떤 폐단,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좀 실증적인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이나 우리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일자리거든요. 예.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 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소득이 적고 그리고 또 일도 양질 일자리가 없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인구 정책이 젊은 사람들은 없고 아이가 없고 노령층만 있는 이런 구조가 돼버렸어요. 네. 이게 핵심적으로 이번에 대책으로 고쳐야 되죠. 예. 특히 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 교육 문제단 말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양질의 교육을 시켜줘야 하는데 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안 돼요. 네. 시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대도시로 나가는 유출 현상이 있거든요. 그럴 때 지금 이런 우리 군 단위의 시골은 상당히 젊은 층이 없고 아이가 없고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앞으로 5년, 10년 가다 보면 정말 소멸을 맞는 그런 네. 시대가 될 거라는 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예, 예. 네, 농촌도 결국은 뭐 농촌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는 아닙니다만은 뭐 이번 코로나를 그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하루에 20만 원을 주고도 그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네.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앞으로 시골의
농어촌의 노동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이게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심의에 좀 관여했던 유 교수께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하나하나 저희들이 좀 따져보면 어떨까요? 그 앞에서 의원님께서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인구 감소 지역은 2020년 11월 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을 하고 예. 2021년 6월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감소 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이것은 5년 단위로 제정을 하되 첫 시행 주기인 2021년에서 2026년 사이에는 2년 주기로 추가로 지정을 검토할 네.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근데 사실 그 인구 감소 지역과 관련돼서는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그 지자체는 마치 뱅크런 현상이 있는 것처럼 예. 그 외부에서 투자를 기피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 도시가 소멸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추가 투자도 기피할 것이고 낙인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렇게 해서 말씀이시죠? 오히려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염려도 있어서 굉장히 갈등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확실한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원 대책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근데 이제 그 지원 대책이라고 하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광역 협력권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광역 협력권 사업은 이제 그 광주 전남을 묶는다든지 부울경을 묶는다든지 충청 또 세종시를 묶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제의 매스를 키우는 거죠. 네. 경제의 매스를 키우고 또 키울 때 이것을 특별자치제의 형태로 만들어서 각 군소도시들끼리의 행정적, 재정적으로 공동으로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네. 이런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적은 자원으로 예. 공동으로 그 재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소멸이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변화되면서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또 하나 지원 대책은 어떤 겁니까? 근데 또 하나는 지역에서 그 지방 소멸에 관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기획을 하면 네. 그 기획에 관련된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추진체제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울경 같은 경우는 이미 추진단 같은 게 설립돼 있는데 우리 광주 전남은 협의체 정도 뭐 이렇게 얘기가 좀 오고 가고 네. 또 전라북도는 충청북도하고 강원도고 연계한다는 말도 있고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호남 지역이 내부에 협의가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유 교수께서 그 지원 대책을 좀 굵직굵직한 부분을 두 개로 나눠줬는데 아무래도 정부 발표 내용 좀 꼼꼼히 좀 들여다 보셨죠. 예, 어떻습니까? 구례군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어떤 지원 대책이 좀 기대가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 국가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금 이 제도 개선 사항이 많습니다. 네. 하나를 예를 들은다면은 각종 규제가 중앙집권적으로 다 돼 있어요. 규제를 확실히 완하게 풀어줘야죠. 물론 사례는 제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군 단위는 해준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권한을 지방정부에 많이 좀 줘야 한다는 생각을 네. 하고요. 권한을 주지 않으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지방의 발전을 균형토 시킨다? 이건 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 획기적으로 안을 제시해주고 해서 좋겠고요. 이번에 이제 발표된 것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인구 활력 계획을 만들어서 상향시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상향시로 하면은 정부에서 그걸 보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이 이제 체계를 할 것인데 저희들은 이번에 저희들 또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용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대책을 하고 있어요. 네.
김 의원도 이 지역구가 4군데 군단이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근데 네. 전부 다 인구 감소 지역에 좀 들어간 만큼 이번에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원 대책 어떻게 평가하는지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 없는 건지요? 뭐 좀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개선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좋은 아이디어나 그 지방의 어떤 좋은 정책이 있어도 이게 이제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또 중앙에서 지원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매칭을 하지 않습니까? 지방 정부가 뭐 30%또 자부담 30%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사업들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우수 지방 정책 같은 경우 선발을 해서 100% 국가 보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네.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내용을 보면은 인구 감소 대응 사업에 대한 지자체 사업 계획서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평가를 해서 대폭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된다 그러면은 정부가 이제 돈이 없어서 인구 대응에 대한 어떤 정책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실정을 최대한 좀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좀 읽히는데 혹시 이 교수께서 좀 보충적으로 발언할 게 있습니까? 예, 그 군수님께서 언뜻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국가균형위에서 하는 그 키워드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치분권하고 재정분권이거든요. 네. 이 자치분권하고 재정분권에 관련돼서 연습골로 해본 것이 뭐냐면 생활예술시였습니다. 네. 그 생활예술시는 철저하게 지방에서 계획을 하면 그 계획에 제 기억으로는 89% 정도를 그대로 그냥 따라서 그냥 그 재정만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로 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초강력 협력 사업 추진할 때도 이 인근에 있는 여러 지자체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그 자치발전 계획을 세운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에 대한 그 철학에 따라서 충실하게 지원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주민들이 대단위도로 참여할 수 있는 네. 이런 형태의 계획서를 쓴다면 아마 그 현실성 있는 그런 실행 계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 뭐 선발 내용이라든지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법적 근거가 만들어서 이런 걸 할 수 있었다 하면서도 그런데 아직도 좀 제도적으로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입법기관의 입장에서 공유된 내용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뭐 일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기본적인 사항을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이렇게 보고요. 뭐 구체적인 것들은 저는 그 충분하게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네. 행안부에서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동안에 이제 그 국회에 저를 포함해서 4분의 의원들이 과거에 이제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네. 이것을 이제 발의를 해놨어요. 내용을 보면 좀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제 제가 발의한 내용 보면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런 인구 감소 지역에 오면은 네. 세제 혜택, 그러니까 법인세, 네. 취득세, 뭐 재산세 감면을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세를 감면을 해준다든가, 네. 그 다음에 일자리, 주거, 복지, 교육, 문화시설 이런 것들 오면 또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근거들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국회에서 만들어 이제 입법 발의한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네. 행안부가 좀 이게 취합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교수께서 생각할 때는 이 논의하는 상황에서 이 법을 뭐 아까 말씀한 게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파격적이고 좀 촘촘한 그런 지원 대책이 들어 있는데 자칫하면 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역차별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서도 우려가 제기된 적이 있는지 또 논의는 어떻게 좀 돼갈 걸로 예상하는지요? 지금 사실 정부에서 과거에 그 지방의 재정 지원을 할 때 항상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평가하는 방법에서 보면 잘한 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평가를 해왔습니다. 근데 균형 발전과 관련돼서는 어려운 데를 그냥 잘해보라고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는 못하는 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데에서는 조금 너네들 잘하니까 자생적으로 살고 네. 좀 어렵고 지원을 해줘야 될 때는 정말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평가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역차별과 관련돼서는 크게 혼란이 네.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김군수에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논의를 이제 진전시키는 차원에서 국가 균형 발전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잠깐 언급도 됐지만 이 뭐 전체 국토의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12% 채 안 돼요. 그런데 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과반 이상이 몰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면 지방과 이 수도권이 이제 격차가 훨씬 벌어진 건데 현장에서 열심히 지금 지역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단체장 입장에서 좀 맥이 좀 풀리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이 균형 발전 왜 이렇게 진전이 안 되고 있는지 좀 현장에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 현장에서 보면 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 정부에서는 균형 발전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한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을 갖다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우리 시장 군수한테 권한은 3,300평, 조그만하죠. 네. 이것밖에 권한이 없어요. 그 이상을 가게 되면은 농식품 장관한테 권한이 되어 있다면. 근데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무려 1년 이상 시간이 걸리고 또 각종 제약 심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단편적인 예지만은 균형 발전을 시키려면 이런 과감한 규제를 풀어줘야 높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죠. 이런 자체가 맡겨져 있으니까 균형 발전이 안 되는 것이죠. 말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든다 하면은 또 하나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놓고 싶어요. 이 케이블카는 환경부에서는 환경이 훼손되는 차원으로 반대를 해주고 승인을 안 해줘요. 그런데 케이블카는 전국 세계적으로 봐서라도 그것이 환경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의 케이블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지리산에 국립공원 지역이 포함된다 해서 환경부에서 승인 안 해주는데 그 규제를 풀어줘야죠. 그래서 지방정부가 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오로지 법 하면서 안 풀어주니까 하고 싶어도 지금 저희가 30년 수고입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노곤단까지 가서 지리산을 천왕봉까지 30km거든요. 다 케이블카 해주란 말입니다. 그러면 걸어간 것보다는 훨씬 환경적 이득이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 사례를 보죠. 뭐 중국 황산이나 베트남의 다낭이나 뭐 장각에 다 케이블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케이블카 문제가 오늘 이제 논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 또 논란의 여지도 많아서 저는 그래서 오늘, 규제를 확실하게 풀어줘라 이런 얘기죠. 예, 법법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입법기구가 뭐 책임으로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이 좀 국회에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입법을 추진한 걸 보면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네. 국회가 이게 당리당략의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왜 지역을 좀 살리고자는 이런 법들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자꾸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건지 경험도 하셨을 텐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물론 그 정부의 여러 가지 좀 안이한 그 자세도 어떻게 보면 지적을 해야 되겠죠. 물론 정치권도 책임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인구 전체, 우리 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것은 그동안에 방치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근한 예로 일본 같은 경우는 도시화율은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수도권 집중화율은 한 30%로 막아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50% 이상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농어촌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이게 그 향후에 식량 안보나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그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들을 깨닫고 이제 9월 28일 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어촌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충하고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양세법도 네. 이렇게 발의를 하고 또 그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가지고 통과를 시키고 그랬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지방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또 아까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수도권으로 모두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서 메가시티 개념으로 가면서 지방의 시군 단위는 그 메가시티하고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부울경과 마찬가지로 메가시티에 관한 어떤 논의 이런 것들이 돼야 되고 또 초광역 단위의 경제권의 어떤 그
계획도 지금부터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 의원이 이제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잠깐 얘기를 나눠보죠. 원래는 뒤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고향세법 이게 이제 공식 명칭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취지는 뭐 지방재정도 확충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해주겠다는 건데 사실 참 국회에서 대표 발의 다 했지만은 우여곡절 꽤 많았죠. 그렇죠. 2008년에 이게 그 정치권에서 이걸 하자. 그때 당시에는 일본이 2008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18때부터 국회에 입법을 했습니다만 전부 회기가 만료돼서 폐기되고 이번에 이제 21대 국회죠. 이번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것의 어떤 그 평가나 이런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본의 비근한 예를 놓고 보면은 일본은 처음에 시작할 때 약 한 800억 정도의 모금을 했어요. 그런데 12년 만에 이것이 10배 이상 8조 원까지 이렇게 모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심하고 그럴 때는 자기 고향의 기부금이 뭐 10배로 늘어난다든가 이런 어떤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전라남도에서 추산하는 걸 놓고 보면은 초기 한 450억 정도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홍보나 이런 것들을 잘 해내고 또 기금 운영을 지자체에서 잘 이렇게 쓰고 그러면은 저도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도 그 지방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게 작년에 우리가 수혜가 났잖아요. 하나의 비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이제 이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정말로 환영을 받는 이유는 이게 작년에 이제 대표적으로 출향 인사리나 이런 부분들이 내 고향에 기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죠. 작년에 같은 경우는 우리 향후분들이 고향에 수혜가 났을 때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수혜 의연금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요. 법이 안 돼. 이 의연금품을 주면은 저희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국가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걸로 가죠. 공동모금이 나왔지. 그걸로 가서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놓고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례에 수혜 주면 혜택을 못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이번에 이 기부금법이 앞으로 이 자기 고향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게 기부를 해줌으로써 저희 단체장들은 그 기부해준 분들한테 담내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옛날에 같으면 선거법에 저촉되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풀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담내를 해주면 지역의 농산물도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기부금법이 굉장히 좋은 안을 발의했는데 제일 아주 좀 더 저희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이나 이런 게 이제 정착이 되면 좀 지역에 도움이 되고 지역 소멸을 좀 막거나 또 지역 소멸의 위기에서 좀 회생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들 좀 제도적인 것들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글쎄요, 저는 거기하고 그 방금 군수님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다가 우리 수도권 집중화가 언제부터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88 올림픽 이후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88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인프라가 서울로 대거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활의 편리성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조금씩 수도권 집중이 되다가 지금은 그냥 가속화가 된 거죠. 그다음에 여수도 보면 여수 해양 엑스포 하고 난 뒤에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방 소멸 지역이나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여러 지역들을 이 철도망이나 그다음에 그 순환형 도로로 이게 묶어내는 일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흔히 광역교통망을 좀 획기적으로 그렇죠. 투자를 해줘야 된다. 획기적으로 정부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예를 들면 KTX가 대구에 막 생겼을 때 대구에 있는 많은 의료와 쇼핑을 위해서 1시간만 타면 서울을 간다고 그래가지고 대구 경기가 한때는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순환형 도로망이나 철도망을 만들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경제권이 뺏길 수도 있겠다고 하는 우려가 생겨서 이게 저항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저항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들하고 미리 사전에 기획 단계부터 큰 틀을 짜서 선제적으로 인프라를 짜고 그래서 이 지방에 사는 것이 전원도시도 있고 그다음에 뭐 농촌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 하나도 스토리텔링 하면 그것이 예. 가격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초광역 관광게이트를 만든다든지 예. 이렇게 해서 사람이 유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유동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선제적 인프라를 먼저 깔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도 하고 또 정부도 그런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그것이 합법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그 법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시고 그러면 새로운 형태의 농산노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여기서 정부의 의지 얘기도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 어느 정권보다 지방 분권, 국가 균형 발전, 지역 살리는데 의지가 강했지 않습니까? 초기에. 그런데 사실 4년이 지나서는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 더 심화됐고 지역 불균형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어제 뭐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좀 본인이 풀지 못한 숙제 중에 하나라고 어떻게 보면 좀 자책 수에 가까운 또 발언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꼬인 겁니까? 어느 좀 단계에서 이게 좀 문제가 됐다고 봅니까? 네, 뭐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거 하나로도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이라든가 또 지방을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현 정부가 좀 착오를 거쳤지 않았는가 이렇게 네.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약간 주춤을 하다가 다시 2017년 이후에 청년들이 수도권에 유입하는 그런 좀 현상이 좀 가속화됐었는데요. 네. 사실 정부는 지방을 살리겠다 하고 결국은 이제 그 수요에 의해서 공급한다고 하지만은 그 광역철도망 수도권에 건설하는 거 보십시오.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광역철도 아마 그 GTX 말씀하시죠? GTX를 건설해서 수도권을 더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부의 재정은 실제로 지방을 살리는 게 아니고 수도권을 키우는 그런 어떤 약간 모순적인 그런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도 정치권에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수도권에 수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대거 교통망을 확충을 하고 그러면은 지방에 대한 어떤 그 소멸론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저는 다음 정부에서는 조금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새로운 어떤 지방과 그다음에 수도권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길로 다시 한번 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김군수는 지방의 터전을 잡고 사시는 분들하고 가장 이제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한다든지 광역교통망, GTX를 건설한다, 부동산 오르면 실제 이게 지금 나한테 더 늦으면 안 된다는 그런 신호가 주어져서 지방 분들이 수도권으로 더 이전하거나 또는 가려는 의지가 더 생기는 건가요? 실제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은 수도권 집중화가 이 상태로 간다면 더 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지방에서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인프라도 없죠. 소득도 안 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 국가에서 균형 발전을 한다 해가지고 첫째 세종시 핵심도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종시 핵심을 만들면서 저는 단편적으로 공공기관만 이전됐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의료랄지 교육시설 같이 와야 되죠. 공공기관만 와놓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주말 부부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다면은 저는 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이 중부권이 아닌 남부권으로 와야만이 이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광주권이나 경상도에 있어서는 대구나 이렇게 지방을 분산해서 수도권을 이전해서 공공기관이 오문과 동시에 거리가 벌어지니까 가족이 올 거 아닙니까? 대신 교육적인 차원도 해줘야 되고 복지, 특히 의료 이런 것들 같이 와서 해줘야만이 가족이 내려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직원만 내려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방 이전 정책이 아니죠. 단체장 입장에서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책임지는 위원회 한 분이어서 이 부분 대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 정부에서 원래는 국가 정책으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추진을 했는데 최근에도 계속 말은 오고 가는데 실제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까? 얼마 전에 기상청과 관련돼서 몇 개 기관을
대전을 옮겼어요. 네. 저기 중기 벤처 기업부인가요? 네. 중소벤처 중소기업부가 그 세종시로 옮기면서 그 빈 공간에 이거 옮겼는데 사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된 게 한 400여 개 정도 돼요. 근데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인구를 보면. 그리고 여기 왔다가 하더라도 전부 주말에만 가버리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방에 내려와 있는 많은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아직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수도권에 가서 합니다. 저기 그 사람들. 현 상황도 현 상황이지만 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고 선언을 했고 일련의 과정들이 분명히 물밑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 부처에서도 책임 있게 이 방향성이나 또는 규모나 또는 이 시간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좀 공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아마 지난달이죠. 뭐 대통령도 보고도 했다는데 뭐 로드맵이 좀 세워져 있는 건지.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때는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말을 2차 혁신도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이전된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원래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이 그렇게 무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기관을 지방에 내려보낸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1차적으로 이번에도 한 150여 개 정도는 지방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이게 총리가 얘기까지 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내용은 지방마다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있어서 그것을 발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다음 정부에 의지를 갖고 있는 건가요? 이 정부가 현 예. 정부가 저기 교수님, 이제 우리 교수님도 균형이 위원이니까 앞으로 2차적인 공공 이전할 때 저는 이 시군 단위별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관을 한 개 정도는 분배좀 좋겠다는 생각이. 예를 들어 우리 구례 같은 경우에는 산림이 저희가 76%예요. 그러면은 산림청이 구례로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산림을 가꾸고. 이것이 근데 이 군 단위는 안 되고 혁신도시랄지 세종시로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군 단위 인구가 거점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더 돼가지고 더 어떻게 보면 더 빈곤이 더 된 것이죠. 이것을 앞으로 2차적인 공유할 때 이런 걸 좀 감안해줘서 전체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는 이 정부 여당, 집권 여당도 좀 책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히 하신다고 했는데 뭐 이게 너무 대선 의식하고 수도권 표심 의식해서 자꾸 이게 늦추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도 사고 있는데요. 어제 시정연설에서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세히 좀 들여다봤는데 그런 내용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뭐 상당히 고민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당 정책위장하고 좀 이게 여쭤봤더니 당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언급이 없는 것이 아마 좀 더 이것을 완성해서 좀 그 밑그림을 더 그려서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길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어가려고 하더라도 먼저 이 정부에서 명확하게 로드맵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이 속도가 붙지 않겠습니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서는 저희 균형위의 위원장님이나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 가서 이 얘기할 때마다 곤혹을 치르는 게 알맹이를 내놓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알맹이를 내놓으면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죠. 이게 조정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뭐 국회가 내려간다, 대법원이 내려간다 여러 가지 설왕설래 하다가 또 수면 밑으로 내려가고 하는 이유들이 다 그런 이유거든요. 그리고 그 균형 발전과 관련된 수도권 집중화가 지금 해소되지 않았다. 그런데 저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라고 자유를 하냐면 만일에 이런 정책이 없었으면 더 빨리 됐을 것이다. 그렇게 자유를 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끼리 하는 자유설이고 결국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결국 해답은 이 초광역 협력사, 그다음에 다급체제, 그다음에 광역교통망, 그다음에 순환형 교통도로, 그다음에 그 지방에 있는 그 중소기업의 경쟁력, 그다음에 골목상권과 그다음에 전통시장의
경쟁력 이를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이것이 없고는 일자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 일자리가 바람직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힘들어하고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힘들어합니다. 이 분들을 전폭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도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야만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건데 굴에도 오랫동안 지금 뭐 인구를 좀 어떻게든지 막아보기 위해서 감소를 그렇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네. 좀 실효성 있는 거 최근에 좀 혹시 효과를 본 게 있나요? 저희는 효과를 봤어요. 예, 어떤 게 두 가지 있습니까? 좀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구례에 보면은 그 구례 자연드림 파크라고 있어요. 예. 여기는 이제 친환경 재료로 만드는 친환경 유기농 식품 클러스터인데 여기는 친환경 재료로 라면, 뭐 술, 뭐 막걸리, 뭐 이 만두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산자 협동조합인데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600명이에요. 이 600명이 다 젊은 층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로 안 나갔던 그런 정책이죠. 그래서 그런 성과를 내고 있고 또 하나를 본다면 우리 구례에 보면은 체류형 창업 지원 센터라고 있어요. 네. 여기는 도시민이 우리 구례에 와가지고 거기 센터에서 10개월 동안 먹고 자고 교육을 받아요. 네. 그래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매년 우리가 35명씩 선발해서 하는데 여기에 와서 교육받고 하신 분들 중에 잔류하신 분들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결혼 하신 분들이 그냥 70%가 돼요. 이런 정책도 하나 있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행복보금자리라고 빈집이 있거든요. 지금 시골에 많이 빈지 않습니까? 빈집을 제가 리모델링 해줍니다. 그 빈집 주인한테 5년간 저희가 무상 임대 받고 저희 군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화장실도 만들고 도변해서 도시민이 와서 임시적으로 2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그러면서 거처하면서 시골 풍토를 보고 땅을 사서 집을 짓는 이 사전 기초를 해주는 거죠. 이게 효과를 봤거든요.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지역 특성에 맞는 이제 인구 유입 또는 그렇죠. 인구 감소를 막을 대책을 지금 하고 있다는데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선 레이스 본격화됐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좀 대선 전국에서도 뭔가 이 지역 소멸 막을 만한 그런 이슈들이 의제가 돼야 될 텐데 좀 집권 여당 또 지역구인데 지방이 어떻게 조금 고민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저희들도 이제 저희 상임위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인구 유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농어촌이 좀 그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금보다는 올라가야 된다. 지금 한 30년 동안 농업 소득이 정체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관광 어떤 그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든가.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그 곡물 자급률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밭농사 관련돼 가지고 많은 인력들이 밭농사에 투입이 되는데 네. 이 밭 경지 정리를 통해서 밭 기계화율을 높여서 이 기농 기촌하는 사람들이 좀, 네. 알겠습니다. 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무래도 오늘 얘기 뭐 하려면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주어진 시간이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아마 대권 주자들께서도 이 지방이 이 전국 국토의 8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꼭 각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만큼 지방이 소멸되면 12%인 수도권 공동체가 온전하지 못할 거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세 분 패널 수고하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사토론 1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